안녕하세요. 저 베를린 자유대학교 이은정입니다. 먼저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김신경 교수님과 고려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베를린에서 있으면서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본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인들이 지금 유럽에서 겪고 있는 인종주의로 인한 혐오와 차별은 중세와 전근대 시기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유럽인들이 보여준 반응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COVID-19과 관련해 유럽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독일의 담론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마치 코로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에 대한 국제 비교표가 마치 국가별 메달 수 집계표처럼 매일 전달됩니다. 4월 이후에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사례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망자의 숫자가 9,000명이 넘는 독일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거 말하는 것이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리스처럼 사망자 숫자가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COVID-19 담론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는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코로나 담론의 서사에는 그리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독일에 비해 사망자 숫자가 월등히 많은 이태리의 경험이 강조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독일의 언론 보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태리 사태라는 말입니다. 이태리 사태라는 표현은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3월에 독일은 이탈리아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이후에는 독일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결국 독일이 최고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독일 사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독일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이 일반적으로 독일을 최고라고 극찬하거나 아니면 최악이라고 자주적으로 비판하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독일이 어떤 면에서든 챔피언이라는 것이죠. 독일의 코로나 담론을 독일의 코로나 담론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독일이 최고라는 서사가 지배적인 사례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지요. 마치 코로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확보한 것처럼 독일이 가장 방역에 성공했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다는 보도에는 역시 독일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동아시아와 관련된 담론도 독일 최고라는 서사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독일의 우수함을 증명해주기 위한 거울일 뿐입니다. 2001년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코로나 이퀄 중국의 공식과 함께 중국은 여전히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비문명적인 중국의 바이러스로 인해 문명화된 우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중국인의 존재 자체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위험인자로 규정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독일의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한 목소리로 중국의 독재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뒤늦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바이러스가 중국 국경을 넘어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전달됩니다. 이렇게 독일 언론의 중국 때리기가 지속되는 상황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폭력들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서로 상관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항상 병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집단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혐오의 내용과 형식은 전염병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편견과 선입견이 다시 동원되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과 서구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천으로 지목된 중국인과 동아시아인이 겪는 혐오와 차별의 양식도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에 존재했던 황색 혐오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9세기 말 이후 독일에서 동아시아인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인종차별의 전형적인 양식은 콘트라베이스를 들고 있는 3명의 중국인이라는 동요나 동아시아인을 향해 찢어진 눈을 만들며 칭챙총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동아시아인을 희화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는 문제의식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인을 희화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이퀄 코로나라는 서사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일반 시민들이 동아시아인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묵인되고 바이러스 물러가라며 그들이 얼굴에 소독제를 뿌리며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까지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단순한 일탈 행위로 간주할 뿐이었습니다. 독일의 공론장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동아시아인들의 항의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사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마스크가 아시아적 현상으로 규정되면서 동아시아인이 더욱 희화화하는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독일과 서구의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 사용이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시설을 위한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심리적 자기 기만이며 의학적인 이유 없이 건강한 사람이 동아시아인처럼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 부끄러워해야 하는 행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월 들어 독일과 서구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지만 독일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사용의 효과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사용 여부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유교 문화에 길들여진 동아시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설명이 동반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서구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서구 사회에는 동아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유교 문화와 연결짓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교를 이상화하거나 폄하하는 문화주의적 전통이 17세기 중반 이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회가 19세기 근대화 경쟁에서 낙오한 것, 20세기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 그리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것 모두 유교 문화의 책임으로 돌려집니다. 동아시아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를 유교 문화에서 찾는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논란은 3월 말 이후에 독일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반대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동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도 계속됩니다. 미국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독일에서도 넓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동아시아의 타자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은 아직 독일의 공론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적인 사례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수록 문화적 차이 때문에 독일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체크하기 위해 핸드폰의 앱이 활용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감시체제도 갈등 없이 작용한다는 주장이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비난하는 논리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의 동아시아 특파원은 개인정보 보호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성공적인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만든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악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한국과 달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는 새로운 앱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계속 부각됩니다. 그것은 코로나 방역에서도 독일이 최고라는 서사를 완성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적어도 공론장에서는 독일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택한 방역 방식이 강력한 록다운 조치를 취한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대응 방식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이퀄 유교문화 이퀄 권위주의라는 편견의 틀에 갇힌 유럽인들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를 대하는 유럽인들은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유럽 사회 대 집단주의적이며 유교적 권위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동아시아 사회라는 패러다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동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으며 배울 수도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금도 지배적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편견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적 인종차별이 거칠고 직접적인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주의적 편견과 검한함이 코로나 위기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이 일상에서 인종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인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 사는 동아시아인으로 제가 코로나 이후 우리가 새로운 정상성, 뉴노멀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혐오의 전통이 극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멀과 뉴노멀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